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말 가장 높은 곳이죠. 대법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과정이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대법원의 재판 방식, 그러니까 부하고 전원 합의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공개 변론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 최종 법 해석 기관이니까요.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맞아요.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대법원 하면 역시 사법부 최고기관, 맞죠? 네, 맞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독립된 최고 사법기관이고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의 대법관이 계십니다. 아, 14명이요? 생각보다는 뭐랄까 아주 많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14분이 모든 사건을 항상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부, 그리고 전원 합의체입니다. 부와 전원 합의체. 네, 대부분의 상고 사건, 그러니까 아래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올라온 사건들은 일단 부에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아, 부에서 먼저. 그럼 그 부라는 건 뭔가요? 전원 합의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소규모 재판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명이요? 네, 현재 대법원에는 이런 부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하고 법원 행정처장님은 부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요? 네, 소속된 대법관 4명 전원의 의견이 똑같아야 합니다. 만장일치죠. 사명 만장일치요. 와, 상당히 엄격하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전원 합의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하, 부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판례 변경이요? 네, 또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될 때처럼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 전원 합의체는 그럼 규모가 더 파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법원 행정처장님을 제외한 대법관 13분이 참여하시고요. 대법원장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13명이요? 네, 그리고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한 분들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장일치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부에서 사명, 만장일치로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으로 논쟁이 큰 그런 중요한 사건들은 전원 합의체에서 13분이 모여서 더 깊게 논의하고 다수결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네요. 정확합니다. 효율성과 신중함 사이의 균형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여자는 종중원 자격이 없다는 아주 오래된 판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고 이제 여성도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결정한 거 그것도 전원 합의체에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법 해석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었고 바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한다 이런 소식도 접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대다수의 상보 사건은 사실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서면 심리라고 하죠. 아, 서류만요? 네, 그런데 사안이 정말 중요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아주 크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다 이럴 때 네네. 혹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공개 변론을 열 수가 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사건 당사자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직접 의견을 듣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요.
좀 더 생생하게 사건을 파악하려는 절차입니다. 아, 직접 듣고 질문도 하고. 근데 이런 공개 변론 장면이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것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2013년부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걸 왜 공개하는 걸까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주된 목적은 역시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투명성. 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좀 높이고 또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나 공론회장을 형성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같은 거 있었잖아요. 실제 주인은 다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예요. 네, 그거 복잡하죠. 네. 이게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현실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공개 변론을 거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명의 빌려준 사람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이 나왔었죠. 아, 그랬군요. 공개 변론이 그런 복잡한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논점을 정리하는 데 효과가 있죠. 재판 자체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재판은 부와 전원합의체라는 두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개 변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명 만장일치의 부와 13명 다수결의 전원합의체 사이의 균형점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게 바로 대법원 운영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속하게 처리할 건 하고 또 신중해야 할 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공개 변론을 거친 사건들은 단순히 그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정말 어떤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판결 하나하나가 우리 삶과 사회를 또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